안녕하세요. 핑플릭스입니다. 오늘은 이 세습 중산층 사회라는 책과 그 청년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이 제목과 표지만 봐도 어떤 내용인지 짐작이 가시죠? 몇 년 전에 이 미국에서 이 상위 1%의 부자들이 99%를 착취한다면서 이렇게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. 한국은 미국과 달리 이 1% 부자들이 문제가 아니고요. 이 상위 10% 부자와 그렇지 못한 나머지 이 90% 이거의 양극화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. 가장 근본적인 양극화의 원인은 직장이거든요. 좋은 직장과 그렇지 않은 직장의 이 격차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. 우리나라도 사실 이 대기업이랑 그리고 이 중소기업이랑 뭐 연봉이나 뭐 복지나 환경이 차이가 크잖아요. 육아휴직 제대로 쓸 수 있는 중소기업이 거의 많지 않거든요. 우리가 흔히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하는 뭐 대기업이나 뭐 공기업도 있고요. 그리고 뭐 교사나 공무원 같은 이런 일자리가 사실 너무 적어요. 전체 일자리에서 많아봐야 10에서 15%거든요. 이 대기업에 1차 벤더까지 넣어도 20%가 될까 말까요. 그러니까 이 20%의 좋은 일자리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이 80%, 대다수의 사람 간에 이 양극화가 너무 해소되기 힘든 거죠. 더 안 좋은 거는 그나마 지금은 20% 안에만 들어갔으면은 그래도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었는데 지금의 이제 구직을 하고 있는 이 청년들은 이 문이요 10%로 줄은 거예요. 절반으로 반토막 난 거죠. 이게 뭐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. 우리나라에 사실 이 좋은 일자리가 갈수록 줄고 있어요. 가장 큰 이유는 이 저성장이거든요. 이 성장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고용도 없는 거예요. 추가로 사람을 안 쓰죠. 글로벌화도 영향이 큰데요. 우리나라보다 임금이 싼 뭐 중국, 동남아시아, 뭐 멕시코 이런 쪽에 공장 세우는 게 훨씬 이득이거든요. 기업들 입장에서는. 실제로 그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이 자동차 공장의 이 생산직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일자리로 꼽히잖아요. 연봉도 높고. 근데 이게 마지막 우리 자동차 공장이 1997년 이 군산 공장을 끝으로 더 이상 생기지 않고 있어요. 다 해외에만 이제 일자리가 생기는 거죠. 얘도 몇 년 전에 망해서 문 닫았죠. 그 우리나라에는 이 R&D 관련한 정말 소수의 이 핵심 인력만 두고요. 나머지는 다 이제 해외로 돌리는 거죠. 당연히 좋은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겠죠. 이 로봇과 이 자동화도 무시할 수 없어요. 저희는 이 로봇 자동화가 그 비율이 세계 1위 수준이거든요. 안 좋은 건 다 1위예요. 그래서 사람 100명이 할 일을 이 로봇 한 대가 할 수도 있어요. 당연히 좋은 제조업 일자리는 설 자리가 없어지죠. 예전에 왜 그 은행원이 되게 좋은 직장 중에 하나였는데 그 점점 사라지고 있죠. 은행이나 증권사나 지점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. 왜냐하면 이게 뭐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비싼 이렇게 월세 내면서 이 지점이 존재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. 예전에 길 가다 보면은 이렇게 1층에요. 1층에 뭐가 있었는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거 그 은행이 많았거든요. 근데 지금은 은행보다 이 스타벅스가 많죠. 그래서 이 은행원과 이 스타벅스 이 바리스타의 어떤 연봉이나 뭐 복지의 차이는 뭐 말할 것도 없죠. 근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상위 10%이 부자들은 이 자녀가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뭐 교육과 경험, 경력 이런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. 그 예전에는 왜 이게 집안이 어려워도 일단 시험만 잘 보면 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되게 좀 이 진학 방식이 복잡해졌어요. 그 자녀에게 더 많은 정보와 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이 상위 10% 부자들이 훨씬 유리하거든요. 스카이캐슬 드라마를 봐도 알 수 있죠. 실제 지금 서울대 다니는 재학생 중에 76%는 부모의 월소득이 900만 원 이상이라는 거예요. 이게 진짜 그 부모의 부가요. 점점 이 자녀에게 그대로 이 대물림 되고 있는 거죠. 지금의 이 90년생 이 부모 세대는 이 386 세대라고 하거든요. 전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불러도 무리 없을 것 같아요. 이 저자도 이 386 세대 같은데 이 386 세대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어요.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 양극화가 생기고요. 이 불평등이 생겨난 게 이 386 세대부터라는 거예요.
이 386 세대 이전 세대가 있는데요. 그 50년도에 태어난 일명 뭐 산업화 세대라고 하더라고요. 이분들은 이 전쟁 직후에 이제 완전히 그 바닥부터 시작한 거예요. 그리고 워낙 빠르게 고성장했기 때문에 의외로 기회가 공평했어요. 이게 모두가 흑수저인데 뭐 불평등이 있었겠어요. 근데 이제 이 386 세대부터는 다르죠. 얘네 이 사람들부터는 좋은 부모를 만나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많은 차이가 생겨난 거예요. 이때 80년도에 대학 나온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좋은 직장을 독차지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 부모의 능력에 따른 되물림이 처음 시작된 게 이때부터라는 거예요. 그리고 이 386 세대는 90년대에 첫 취업을 했을 텐데 이게 97년에 IMF 위기가 터졌잖아요. 이때 이 386 세대 이 윗세대들이 다 잘린 거예요. 물갈이 됐죠. 정작 386 세대는 실무진이라 잘리지 않은 거죠. 그래서 이 IMF 위기가 끝난 후 살아남은 이 386 세대는 윗사람들이 다 없어졌잖아요. 오히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이 기회가 생긴 거죠. 하지만 그렇게 기회를 잡은 이 386 세대는 다음 세대가 자신들처럼 이 기회를 잡을 수 없도록 이 사다리를 다 걷어차 버렸다는 거예요. IMF 이후로 그 정규직이 없어지고요. 뭐 파견직, 비정규직이 엄청 늘어나게 됐잖아요. 저는 그 자동차 생산직들의 그 노조가 이것도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봐요. 이 노조가 강력하잖아요. 그래서 자신의 밥그릇은 지켰지만 결국 이로 인해서 한국에서 새로운 공장이나 새로운 일자리는 이제 사라졌거든요. 그러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후세대의 사다리를 걷어차버린 거죠. 뭐 저는 사실 뭐 산업화 세대나 아니면 뭐 386 세대나 둘 다 그냥 기득권인지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름 차이가 있었던 게 산업화 세대는 기회는 균등했어. 근데 좋은 직장 가놨어도 IMF 때 다 이제 물갈이 된 거죠. 반면 386 세대는 이제 좋은 부모 만나서 대학 나온 사람이 주로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었고요. 오히려 IMF 때가 기회였던 거죠. 그 결국 이 386 세대의 이 자녀 세대인 지금의 90년생도요. 예전의 부모 세대랑 똑같아요. 이 부모의 어떤 재력 그리고 어떤 직위 이런 거에 따라서 역시 자녀도 좋은 직장 그리고 좋은 대학을 나올 확률이 높은 거예요. 이 부모의 재력과 직위가 과연 큰 상관이 있나는 이 조국 사태를 보면 알 수 있죠. 그래서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는지가 삶을 결정해버리는 사회가 되고 있는 거예요. 겉으로는 이런 게 공정해 보였지만 사실은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죠. 결국 양질의 정보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이제 가난한 부모를 둔 이 흑수저 청년들은 대학 진학에서도 불리하고요. 그죠? 어떤 취업에서도 좀 불리할 수밖에 없는. 그래서 그 10%의 좋은 직장, 이 좁은 문에 결국 들어가지 못하면은 사실 연애나 결혼도 힘들거든요.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 국가인데 이 좋은 직장을 가진 이 상위 이 10% 사람들만 좀 결혼하고 뭐 자녀를 낳는다고 생각하면은 좀 대한민국의 미래가 좀 너무 암울하죠. 지금의 사실 30대 애들도 사실상 부모님이 서울에 집이 있냐 없냐 그리고 결혼할 때 부모님이 보탬을 좀 줄 수 있냐 없냐 이 차이로 지금의 자산이나 심지어 뭐 신분의 격차까지 생긴다고 하거든요. 근데 이게 그 밑에 뭐 90년생이나 그 밑에 청년들에게는 이게 더 심해질 것 같아요. 결국 우리는 이 미국처럼 최상위 이 1% 부자들이 문제가 아니고요.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요. 서울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이 상위 10% 부자들과 그렇지 못한 나머지 90% 사이에 이 양극화가 진짜 문제 같아요. 그래서 이로 인해서 자녀에게 또 부가 대물림 되고요. 또 불공정한 기회가 생기고요. 이로 인해서 뭐 연애나 결혼 시장에서 퇴출당하고 또 저출산으로 이게 이어지고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죠. 책에서 그 저자가 좀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 넓은 의미에서 이 세대 간으로 보면요. 아까 이 10%와 이 90%의 불평등이 아니고요. 오히려 그 절대 다수인 기성세대, 기성세대는 인구가 많거든요. 절대 소수인 이 청년세대를 오히려 이렇게 착취하는 것 같아서 이 세대 간 불공정도 좀 심각한 것 같아요. 딱 보면은 인구의 이 절대적 차이가 느껴지시죠?
이게 지금은 이렇게 더 줄어들고 있잖아요. 본격적으로 저출산이 시작된 거는 이때 2000년 이후부터거든요. 작년에 2020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27만 명이에요. 근데 그 1960년 386 세대 초년이죠. 이때 태어난 사람들은 110만 명이거든요. 이게 딱 봐도 거의 뭐 4, 5배 차잖아요. 이 386 세대는 가장 인구층이 두터운 세대예요. 그로 인해 뭐 경제 성장에 이 과실을 좀 많이 받았을지도 모르겠어요. 근데 이 386 세대의 맏형이 1960년생인데요. 이 1960년생이 작년에 만 60세였어요. 그러니까 은퇴할 나이인 거예요. 바꿔 말하면 그 이런 386 세대로부터 인구층이 가장 많은, 또 가장 부유하고 혜택을 많이 받은 세대로부터 뭐 국민연금, 건강보험 등 이런 사회 보장, 그리고 소득세 같은 세금, 이런 거를 거둘 수 있는 이 시간이 이제 없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다 은퇴하니까. 국민연금만 해도요, 이들은 이미 뭐 납부를 끝냈거나 향후 5에서 10년 되게 그 짧게 이 연금을 내거든요. 근데 이제 앞으로 30에서 50년 동안 장기간 엄청나게 많은 연금을 받게 돼요. 이게 의료기술이 발달하면 더 길어질 수도 있거든요. 그러면 이 386 세대에 이 어마무시한 이 연금, 이 재원을 누가 충당해야 되냐면은 결국 그 청년들이 하는 거예요. 후세대들이 해야죠. 결국 이 개혁을 못했어요. 표 떨어지니까. 구조 자체도 불리한데 인구수도 아까 보셨지만 뭐 4, 5배까지도 차이가 나거든요. 와,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됩니다. 불행히도 딱 그 제가 받을 시점에 이 적자가 시작되거든요. 작년에 태어난 2020년 그 27만 명 애들이 이제 30년 뒤에 딱 첫 취업을 하게 되면은 아마 월급 명세서 받고 놀랄 수도 있어요. 이 소득의 거의 절반 50%가 이 세금으로 나갈 수도 있거든요. 뭐 국민연금, 건강보험, 소득세. 그러면 똑똑한 청년이라면 과연 이 한국에서 일하고 싶을까요? 미래의 청년들은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. 왜 당신들이 딴 똥을 우리가 치워야 되냐? 결국 이 저자는 그 대안이 뭐냐? 지금의 기득권을 가진 이 386 세대, 베이비부모 세대가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양보하자는 거예요, 양보. 그러니까 자기 자식에게만 이거 부와 기회를 물려주려 하지 말고요. 이 자녀 세대 전체에 좀 기회를 양보하자. 이게 너무나 맞는 말이죠. 근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싶기도 하고요. 이게 청년들한테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싶기가 해요. 애초에 기득권을요, 자식이 아닌 남에게 포기하는 인간이 뭐 쉽지 않죠. 그리고 있다고 해도 이 386 세대 거의 1000만 명을 뭐 종합운동장에 모아놓고 야 이제 우리 기득권 포기하자 하고 뭐 맹세시킬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. 이게 가능할 것 같지가 않아요. 또 정치인들도 이 386 세대가 가장 인구가 많잖아요. 근데 이 사람들한테 불리하는, 이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그런 정책을 이게 시도조차 하기 쉽지 않거든요. 그리고 하려면 빨리 했어야죠. 이거 지금 너무 늦었어요. 이미 다 은퇴하고 있고, 은퇴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국가나 이 세금에 기여하기보다는 오로지 이제 복지나 혜택만을 바라는 다 노인들이 되잖아요. 그래서 이 상위 10% 그리고 나머지 이 90% 그리고 이 기성세대가 이 청년들을 착취하는 이 암울한 대한민국의 미래에서, 그쵸, 이 상위 10%가 아닌, 그쵸, 이 90%의 부모를 둔 청년들은 어떻게 좀 대처해야 될지, 저자의 말처럼 그냥 이 양보해 주기를 기다려기만 해야 하는지. 근데 저는 이 책에 나온 이 최근의 부자들의 달라진 자녀 교육 이 전략에서요, 약간 힌트가 있다고 봐요. 과거 부자들은 자녀에게 무조건 좋은 이제 과외나 교육을 붙여서 일명 스카이라고 하죠. 한국의 인류 이 대학에 보내는 거를 목표로 했거든요. 근데 이게 워낙 저성장이 되다 보니까 뭐 좋은 대학 나와도 지금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. 이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자 약간 전략을 이제 수정하는 거죠, 사람들이. 뭐냐면은 아예 어릴 적부터 자녀를 해외로 보내는 거예요. 이 대학도 그리고 이 취업도요, 이제 아예 해외에 시키는 거죠. 저는 여기에 좀 답이 있다고 보거든요. 글로벌 시대에 꼭 한국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한국이 점점 좋은 일자리는 점점 없어지거든요. 그리고 내야 할 세금 부담은요, 갈수록 커져요.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왜 꼭 한국에서만 꼭 취업해야 되고 꼭 살아야 되는지 그런 이유는 없거든요. 이미 발빠른 부자들과 그 자녀들은요,
이미 해외 진학과 취업으로 노선을 틀었어요. 그리고 좀 똑똑한 청년들도 아마 지금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. 좀 암울한 얘기인데 이제 미래의 대한민국은요. 이 부자들과 부자들의 자녀 그리고 똑똑한 인재들은 모두 이제 해외로 빠져나가고요. 이 흙수저의 자녀만 남아서 이 기성세대에게 이 세금을 착취당하는 정말 암울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. 그 설령 해외에서 뭐 학업이나 뭐 취업은 힘들다 그러면은 한국의 뭐 중소기업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라고 해도 두 번째 대안이 있는데 저는 그 자본소득 같아요. 그쵸?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월급이 작죠. 그쵸? 근데 이제 그래도 그 와중에도 이걸 잘 아끼고 모아서 이 시간에 이 장기 투자하면은 그래서 저는 희망은 있다고 보거든요. 저도 중소기업 출신이에요. 왜냐하면 우리가 자본주의 세계이기 때문이에요. 아무리 월급 차이가 나도 이 자본소득으로 역전할 기회는 있다. 투자할 때도 꼭 한국에만 매달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이 눈만 좀 돌리면은 글로벌에 좋은 기업들이 널려 있거든요. 그 국민연금이 지금 이미 이 국내 주식보다 해외 주식 비중이 높아요. 그리고 이게 점차 벌어지면서 2024년 3년만 지나면요. 이게 2배 차이가 돼요. 해외 주식은 30%, 국내 주식은 15%거든요. 그러면 2배 차이죠.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미하는 걸 잘 캐치해야 돼요. 지금은 진짜 한국의 이 부동산이나 이 주식 수익률이요.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. 근데 이게 아까 말했듯이 암울한 미래가 펼쳐지면 이 수십 년 뒤에 이 미국이나 그 중국 등 이 글로벌 자산 대비하면 저는 가격은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과연 비교한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? 저는 심히 우려가 됩니다. 결국 이 흑수저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이 대안이요. 이제 한국을 떠나고요. 그쵸? 그리고 한국 말고 다른 곳에 해외에 투자해야 된다니 이렇게 저 말하고 있는 저도 좀 안타깝지만 이게 좀 다른 대안이 없어요. 이게 진짜 그 각자 도생의 시대 같거든요. 그쵸? 과거에 일제시대 독립투사들처럼 뭐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바칠 수는 없잖아요. 국가를 위해 개인의 삶을 희생할 수 있어요?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. 저출산과 그죠? 저성장으로 점점 침몰을 하는 조국을 위해서요. 나는 국가를 위해서 아이 5명 낳을 거야. 그리고 세금도 왕창 낼 거야. 뭐 이런 삶을 살 수도 있겠지만 해외에서 좋은 기회를 찾고요. 글로벌 주식에 투자하면서 개인의 부와 행복을 택할 수도 있잖아요. 저는 앞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게 현명한 거라고 봐요. 책의 저자처럼 막연하게 지금의 386 이 기득권들이 희생하고 양보해야 된다? 이건 너무 좀 너무 수동적이에요. 이거 어떻게 가능하지도 않고 자기 기득권을 포기할 사람도 없어요. 어차피 그 각자 도생입니다. 그렇죠? 자기의 살 길은 자기가 찾아야 돼요. 이게 조금 더 좀 청년들에게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?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제 요약하면은 그 한국은 미국과 달리 이 상위 10%와 그리고 나머지 90%의 이 양극화가 정말 심각하고요. 또 이 기성세대가요. 이 청년 세대를 착취하는 일종의 이런 양극화도 좀 심각하죠. 세대 간에. 결국은 저는 이 각자 도생 같아요. 이거 기성세대가 양보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내 살 길 찾는 거죠. 저는 해외에 답이 있다. 투자든 취업이든. 특히 미래가 암울한 이 국내 자산에만 너무 매몰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. 이 글로벌 자산에도 계속 공부하고요. 투자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좀 다소 암울한 내용이었지만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. 계속해서 좀 좋은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. 좋아요, 구독 꼭 눌러주세요.